주제를 발표하실 선생님은 충남대학교 철학과에 계시는 김방용 교수님입니다. 토론자로 나오신 분은 일본 불교대학교에 계시는 권동호 박사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철학과의 김방용입니다. 보충교가 좀 낯설죠? 일반인들은 좀 잘 모르는, 많이 우리한테 좀 잊혀진 이제 그런 어떤 민족 종교인데, 사실은 일제시대 때 1920년을 전후해서는 민족 최대의 어떤 종교가 바로 보충교였습니다. 민족 최대의 종교였던 부천교가 100년도 안 돼서 이렇게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리에서 지워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 어떤 이런 현상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한국의 어떤 역사와 밀접하게 이제 맞물려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사과정은 원광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 그 이제 원불교와 종교 문제 이제 이렇게 관련들이 많아가지고 종교문제 연구소에서 좀 활동들을 했었고, 1997년도에 이제 문광부에서 신흥정교 이제 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됐는데, 거기에 좀 관여를 하면서 이 신정교 쪽에 많은 이제 분들을 만나게 됐고 또 연구를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걸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증산교 쪽에 있는 분들도 또 많이 만났어요. 저 뒤에 지금 앉아 계시는 이희태 선생님, 이희태 선생님 잠깐만 한번 일어나 보시죠. 예, 저 이희태 선생님은 한평생을 이 증산교에 연구하시는,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오셨는데 한평생을 이제 증산교 쪽에 수도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신 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작고하신 홍범초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제 증산교 연구들이 아주 이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보청교 연구들은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 또 이제 사실 어려운 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조상이 잘나가지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후손이 잘나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원불교라든가 기타 이제 있는 종교들은 해방 이후에 어쨌든 성장 과정들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일제시대 때에 활동했던 것보다 더 큰 평가를 받게 되고, 보청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제 어떤 대대적인 탄압 속에서 멸망을 하고 나서 해방 이후에 어떤 교단이 약세가 되다 보니까 전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불교와 관련해서 이 보청교에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지게 된 것들은 사실 이제 이따 발표하신 이제 안우성 선생님이 이제 연구 때문에 많이 그랬는데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어떤 거냐면, 하나는 지금 조계사 건물 있죠, 조계사 건물. 조계사 건물이 바로 뭐냐면 대흥리에 있는 어떤 보청교의 11전을 옮겨놓은 건물입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일제가 민족 종교인 보청교를 탄압을 하고 그 본소 건물가들을 해체시켜서 1941년도에 조선불교 조계종을 세우는데 그 건물을 사줬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보청교는 일제에 의해서 탄압을 받아서 멸망을 했고, 그리고 뭐냐면 그 한국불교, 조선불교 조계종은 일제의 도움을 받아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일제시대의 상황 속에 놓고 본다면 결국은 뭐냐면 보청교가 어쨌거나 민족적인 종교였다고 하는 것을 일제가 인정했다고 하는 것들이 대변하는 거고요. 또 한국불교에서 아주 잘 알려진 탄화 스님, 이 탄화 스님이 바로 뭐냐면 보청교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고 또 보청교에서 주역 공부를 하고 보청교 후계자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사실은 보청교와 관련이 깊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탄화 스님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일대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청교 부분은 싹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거나 보청교에 대한 어떤
지금의 우리의 어떤 인식이 현주소를 말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물론 이제 부처기 운동 과정 속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살아있는 생명체고 사실 어느 종교나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할 것 없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들이 공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권적으로 놓고 보면 극우 세력과 극자 세력들이 공존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념과 또 뭐냐면 현실 사회 속에서 상당히 괴리들이 있습니다. 또 종교의 뭐냐면 종교의 지도자, 종교의 교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의식 세계와 또 하나는 뭐냐면 교단을 운영하는 사람들, 또 뭐냐면 신도층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고 그 형태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면에서 종교를 평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천교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이 추산하기는 한 200만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교단 내에서는 600만 신도가 1920년대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쨌거나 뭐냐면 그러한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인구가 1700만인 걸 감안을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한 달이 건너면 다 뭐냐면 보천교와 관련 있는 인물들이 아마 친척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역사에서 잊혀졌다는 것.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전북 지역의 어떤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동학 농민 전쟁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이런 어떤 증산교, 또 보천교, 또 이런 어떤 원불교로 이어진 어떤 이런 민족 종교의 부분들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사실 이번 학술대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사실 이제 기독교라든가 기타와 다른 어떤 종교에 관련 있는 부분들이 종교적인 입장이라든가 혹은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 보천교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김제신학 혹은 정읍신학 혹은 전라북도나 모두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좀 꺼리는 껄끄러운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어쨌거나 그 우리 고장을 중심으로 바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참여했던 운동의 실체가 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새로운 시각 속에서 우리가 이걸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 이제 그 뒤에 발표하시는 분들은 역사학계 쪽에서 이제 그 전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이제 정치학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뭐냐면 사상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보천교의 교리가 체계화돼서 나타난 건 사실은 이제 1924년 이후에 이제 후대에 와서 이제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이제 보천교가 활동할 때까지의 어떤 교리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순서로 생각하면 증산 다음에 월곡이 처월곡 선생이 이제 나타나서 증산교 다음에 보천교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뭐냐면 증산의 행적이나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록된 바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보천교에서 나온 이상호, 이정립 선생들에 의해서 대순전경이나 증산천사 공사기나 이런 책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증산의 어떤 그 일대기나 이런 내용들이 알려진 거기 때문에 학문적인 순서로 놓고 보면 사실 뭐냐면 보천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산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결국 뭐냐면 증산이 알려졌다고 하는 게 증산에 대한 어떤 그 지금 증산도나 대순진리나 뭐 서로 다른 이제 경전들을 보긴 하지만 증산에 대해서 알려진 것들은 사실 뭐냐면 보천교에서 나왔던 소위 뭐냐면 이상호, 이정임 선생 이후에 여러 가지 교단적인 입장에서 신앙화된 어떤 그 증산의 어떤 모습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사상적으로 연구하기가 굉장히 조금 앞뒤 선호 맥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학문적으로 정리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구체적인 어떤 그 독립운동의 내용 이런 부분들은 뒤에 발표자들이 그 많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좀 삭제를 했고요. 제가 이제 관심을 두는 부분들은 두 부분이었습니다. 하나 부분은 뭐냐면 동학의 어떤 사상, 소위 뭐냐면 수문의 경신년의 어떤 종교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한국 그 민중 종교사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떤 건가.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전쟁. 그 전에 이제 뭐냐면 그 교조 신화운동들이 있었죠. 취재부에 대한 교조 신화운동들이 있고 다시 이제 동학농민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청교, 교조 증상 보청교로 이제 이어지는 어떤 이런 맥락의 사상적인 어떤 그 연관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볼 건가. 즉 수훈과 증상과 월국의 그런 어떤 사상적인 관계들을 어떻게 볼 건가 이제 하는 문제들을 이제 하나의 초점으로 삼았고요.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증상교 운동은 보청교 운동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패를 물론 이제 보청교 운동이 갑자기 성장한 것도 사실은 뭐냐면 일제가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그죠? 탄압을 했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컸냐? 박정희 대통령이 탄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 클 수 있었다 하는 이런 얘기들도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얘기지만 또 다른 면에서 놓고 보면 뭐냐면 보청교의 이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일제의 어떤 철저한 탄압 정책에 의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청교의 어떤 이런 운동, 종교, 정치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어떤 이런 보청교 운동은 결국 일제 시대의 그 민족종교 탄압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민족종교 탄압 정책에 의해서 보청교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별로 일제의 어떤 그런 민족종교 탄압 정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서 실제 어떤 보청교의 흥망의 과정들, 그다음에 그런 어떤 사상의 과정들의 어떤 그 연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좀 발표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그 다음에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고가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하는 거죠. 전북 지역은 금산사의 진표율사를 중심으로 미륵사상이 발원한 땅이자 근대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이고 이어서 증상교와 보청교가 탄생한 변혁의 땅입니다. 그 보청교를 단일 주제로 이루어진 학술대회는 역사학계와 종교학계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정치학계에서는 몇 차례 큰 행사들을 치렀더라고요. 1997년도에 증산종단연합회에서 주최한 그 학술대회 강연에 증산종단연합회 회장이었던 그 홍범초 교수로 이루어졌는데 그때의 주제는 일제학 증산종단의 민족운동으로 보청교만을 주제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 발표는 강정산과 차월국의 개벽사상입니다. 증산과 월국의 개벽사상과 더불어 그것이 민족주의 혹은 민족운동과 어떠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1920년대에 100만 명 내지 600만 명의 신도를 가진 민족의 최대 종교였으나 일제히 교묘하고 전악한 종교 탄압 정책으로 인하여 교단이 해체되고 교단의 본소 건물마저 폐철된 비운의 운명을 겪었습니다. 증상 강일수는 1901년 7월 5일 금산사 대원암에서 종교적 깨달음을 얻은 후에 금산사 아래의 동곡마을에서 동곡약방에 간판을 걸고 1909년까지 이른바 천지공사라는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 후천계백의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예견하고 해원상생의 실천을 통한 후천성경을 건설하라는 메시지를 민중들에게 전파한 종교적인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월곡 차경석은 증산의 제자로서 증산의 사후 그의 교통을 이어받아 보천교를 창립하여 1920년대에는 천자 등극서를 유포하면서 후천성경의 신정부 건설운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 증산의 이상을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하려고 했던 최초의 인물이 월곡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보청교에 대한 어떤 그 성격들은 역사관, 어떠한 입장에서 보청교에 접근하는가 하는 역사관 내지 민족관에 따라 그 평가는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선명 교수께서 적어놓은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청교 성립 사정을 이해하려고 하면
직접적으로는 강일선의 증상교와 상관관계에서부터 규명되어야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1894년 고구에서 전봉준을 지도자로 해서 발생한 가보 농민봉기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가보 농민봉기와 부천교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적어도 역사학자의 근세사 인식에 입각해서 본다면 부천교가 역사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동학 농민봉기가 반봉건과 반유세를 표대로 하는 농민군의 자주적인 벌기의 투쟁인 동시에 민중의 주체적인 자각의식의 바탕을 두고 역사 발전의 한 모멘트라는 게 거기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근세사 인식이라 한다면 부천교는 전통주의의 수구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거역하는 반동적인 작태에 불과했다는 호딘 평가가 일반의 뇌리 속에 아직까지도 그림자를 드리우기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유해 황선명의 지적대로 가보 동학농민봉기와 부천교의 성격을 상관되게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한 것일까? 증상과 월곡으로 이어진 부천교의 신정부 건설운동은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함에 따라 같은 지역에서 다시 일어난 종교운동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동학농민혁명과 부천교의 성격을 상반되게 인식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보여진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여 본고에서는 세 가지의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학은 근세의 어떤 근대 반봉건 혹은 어떤 민중 어떤 개혁 이런 사상들로 평가되는 건데 이러한 의식에는 뭐냐면 사실은 서구 역사학적인 그런 어떤 의식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대와 현대로 이어진 특히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뭐냐면 봉건 사회라고 하는 게 기독교 쪽에서 이어졌고 기독교 어떤 봉건을 타파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근대가 사실은 뭐냐면 민주적이고 그죠? 또 민중적이고 또 여러 가지 산업혁명이나 경제활동들을 수반하고 해서 분명히 진보적인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 있어서의 어떤 근대는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소위 서구 제국주의의 세력의 어떤 식민지로 전락한 속에서 근대를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해방 이후에 서구적인 어떤 근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동학에 대한 어떤 평가는 굉장히 높게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반면에 사실 부천교나 이쪽에 이제 관여했던 특히 이제 천자 등급 그죠? 왕조를 새롭게 만드는 이런 생각들 또 뭐냐 신교육을 받지 않고 상투를 기르고 서당식의 어떤 공부를 했던 어떤 이런 어떤 부천교인들의 어떤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이런 뭐냐면 근대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 때문에 사실은 극단적인 양극단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의식은 일단은 뭐냐 참여했던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죠? 동학농민정책이 실패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부천교 운동들에 거의 가담을 했었고 또 그 사람들의 의식들도 다르지가 않았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사실의 문제에 대한 어떤 우리의 평가가 극단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다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 자체가 조금 경도되어 있다.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고 평가하려고 하는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지향해 놓고 사실을 보자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개벽사상의 출현과 일제의 민족종교 말살 정책입니다. 한국 신종교의 효시는 동학입니다. 동학은 수은 취재 후에 신비적인 종교 체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60년 4월 5일 수은은 오랜 수도 끝에 몸과 정신이 황홀한 상태에서 상제로부터 영구 신령스러운 부적을 받게 됩니다. 그 동경대전에 이제 상황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수은과 한올림과의 이 운명적인 만남은 이후 수많은
자생적 민족 종교를 탄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며 한국 종교사에 있어서는 한 민족의 민족혼을 부활시키는 전환점이 됩니다. 수훈이 만난 상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리학적인 종아주의와 서구 기독교의 하나님과는 다른 우리 한민족의 상제라는 사실입니다. 수훈은 서도가 아닌 우리의 도로서 민중을 구제해야 한다는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훈에 이어 1909년 홍암 나철이 중광한 대종교는 조선족 성리학에 유린당하고 개화기 서양 종교에 의해서 배척당했던 우리 민족 고유의 단군 신앙을 부활시켰습니다. 한민족의 종교사, 정치사에서 보면 한민족 중심의 주체적인 역사 전개에 대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병덕 교수는 한국 사상의 원형을 무와 선어로 파악하고 그 위에 유물도가 수입되어 화려한 꽃을 피웠으며 그 주맥이 신종교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최재우의 신인철학, 일부의 정역사상, 증산의 대순철학, 홍암의 삼일철학, 소타선의 이론철학으로 이 주맥들을 유형화하였습니다. 이는 수훈의 종교 체험 이후 발생한 민족 종교들이 한국 사상의 원형을 복원 개성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민족 종교가 가지는 민족 정신사적 의의를 밝힌 대목입니다. 동학은 수훈의 사후 1892년과 1893년 교단적 차원에서 좌도 난정과 혹세 무мен의 죄로 억울하게 채용당한 수훈의 원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교조 신원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1894년 탐관오리 제거 그다음에 신분제 타파, 그다음에 서구 제국주의 세력과 일제 침략에 맞서는 반유세의 기치를 들고 동학농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동학농민전쟁의 발원지인 전북 고부군에서 증산은 태어났으며 당시 나이가 24세였습니다. 동학농민전쟁 과정과 이인전투에서 우금치로 이어지는 공주성 전투에서 관군과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의 활약 앞에서 수많은 농민군들이 처참하게 도륙당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엄청난 민중의 비극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다름 아닌 그의 후천 개벽사상입니다. 따라서 증산의 개벽사상은 동학농민전쟁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으며 나아가 수훈의 개벽사상과의 관련성을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학농민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민족적인 어떤 이런 속에서 굉장히 평가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사실들을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이게 종교운동의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 종교적인 어떤 교조 신원 운동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어졌던 것들이 굉장히 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순수하게 어떤 근대 어떤 농민전쟁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들이 사실은 좀 현실에 대한 한 측면에 대한 이해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증산을 이해할 때 상당히 신비화되고 종교화되고 이래서 상당히 뭐냐면 증산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동학농민전쟁은 사실 일본은 기관단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뭐냐면 죽창을 들고 싸웠어요. 죽창, 그죠? 싸웠어요. 모였던 사람들이 한 5분의 4는 돌려보냈습니다. 한 10만이 뭐냐면 기관단총으로 난사를 당했어요. 공주성 이후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형태에서 놓고 본다면 당시 어떤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화력, 또 뭐냐면 일본을 표방했던 어떤 요새들이 가지고 있어 이런 힘에 대해서 증산은 뭐냐면 상당히 분명하게 그런 어떤 자각들을 했었고 이런 속에서 어떤 민족들이 어떻게 소위 뭐냐면 살아남아야 되는가 또 뭐냐면 민족의 장래가 결국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좀 국제적인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졌던 그런 어떤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동학농민전쟁과 이 증산교의 관계 이것들이 분명히 이어진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기봉철은 한국 신종교의 후천 개벽이란 말은 선천에 묵은 세상이 지나가고 후천에 새로운 세계가 전개된다는 의미이다. 선천 후천이라는 말은 동양에서 일찍부터 써왔는데 천지창조 이전을 선천, 그 이후를 후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수은 추재우가 동학을 창시하면서 동학 창조 이전을 선천, 그 이후를 후천이라고 하고, 선천은 묵은 세상, 낡은 세상으로 불평등, 불합리, 부조리한 세상이었으나 후천 세상은 그와는 반대로 평등, 합리,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세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신종교는 자기 종교의 출현을 분기점으로 해서 선후천을 구분하고 선천의 낡은 세상이 지나가고 후천의 밝은 문명세계가 도래한다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은도 경신년의 종교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다가올 후천 5만 년의 개운과 개벽세계 그리고 이끌어갈 무국대도를 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용담유사와 용담가의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표현이 되었습니다. 동학 농민전쟁 이전의 동학은 수은의 종교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 창궐한 전염병 속에서 민중을 구제하고 시천주 신앙을 통해서 보고반민과 광제 창생을 통해 지상천국 건설을 이상으로 하는 반봉건, 반왕조, 신분철폐, 남녀차별의 구질서를 타파하기 위한 개벽사상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감록의 비기사상, 또 무예사상, 또 유불도의 사상, 송황별의 어떤 주역사상, 이런 사상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만 민중들 속에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변혁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민족종교 운동이었다는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1894년에 동학 농민전쟁의 패배는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국면을 노정시켰습니다. 동학 농민전쟁은 다른 차원에서 보면 청국과 일본을 끌어들이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후 청일전쟁의 결과 승자로 등장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성립시킴으로써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 해원상생과 후천개벽의 증산사상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동학 농민전쟁의 실패와 일제에 의한 주권과 영토의 강탈 상황 속에서 동학교단은 의암 손병에 의해서 개량화되면서 개화적인 천도교로 변모되었고, 일진회에 가담하였던 월곡은 증산을 만나 이에 대한 참여를 통해요. 이게 좀 친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증산의 제자가 되었으며 그의 교통을 이어받아 보천교를 만들어 후천성경 신정부 건설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의 어떤 민족종교 말살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종교의 어떤 본래적인 어떤 그 이상이나 운동이 제대로 흘러가지를 못하고 이 속에서 이제 굴절되고 왜곡되고 또 어떤 변형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1910년 일제에 의해서 국권을 박탈당하자 새롭게 일어난 민족종교의 운명은 일제의 민족종교 말살 정책에 의해서 유린과 탄압 그리고 말살에 이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탄압의 가장 큰 피해는 대종교, 또 보천교, 천도교의 순이었으니 이 하나의 사실만 직시하더라도 보천교가 민족종교였다는 사실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대종교는 1914년에 일제의 탄압으로 그 분모를 만주로 옮기고 해방이 될 때까지 항일 구국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대종교에 대한 문제는 일본의 어떤 국가 신도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어떤 이런 어떤 그 단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 땅에서 그 포교 활동들이 불가능했습니다. 자,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천교를 포함한 범증산교 성격이 민족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단군과 수훈과 증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한 예를 들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참모총장을 지낸 그 유동열은 해방 이후에 금산사에 가서 증산교단의 지도자를 설득해서 17개의 증산교단이 연합한 증산교단 통정원을 49년에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선언서에 보면
50년 내 분파 신봉하여 오던 증상계의 각 교파를 종합통일하여 증상교단을 건설하노니 이것이 곧 민족적 통일종교의 개창이며 신교화운동의 개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규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각 그 분파교단의 통일 정리에서 단군 시종, 수훈 선생, 증산 선생의 3단 신앙 체계를 통해서 그 포교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기본적인 종교 정책은 공인 종교와 자생 민족 종교를 분리하여 다루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또 공인 종교란 신도, 불교, 기독교를 말하며 기타 종교는 유사 종교 혹은 사이비 종교로 명명하였습니다. 증상교와 부총교가 유사 종교 혹은 사이비 종교라고 불려진 것은 바로 이런 일제의 민족 종교 말살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사 종교라고 하는 건 종교와 유사한 것이지 종교는 아니라는 거고요. 사이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비슷하긴 한데 분명히 뭐냐면 종교는 아니다. 이제 이런 의미들이 이제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말에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일제가 이렇게 나왔던 거죠. 일제 통치 방식은 이제 몇 가지 단계로 네 시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900 합방이 되기 전에 그 통감부 시대 때 이미 뭐냐면 종교의 포교에 관한 규칙이 발표되고 그 다음에 보안법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통감부령에서는 뭐냐면 종교 활동도 보안법의 테두리 속에서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러다 1910년부터 19년까지 총독부의 그 무단 통치 시대가 되는데요. 이때 이제 뭐냐면 1910년에 집회 취재가 이제 발령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군종들의 집회를 금지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1911년에 불교에 대해서는 사찰 시행 규칙이 만들어져서 총독부에 의한 불교의 통제 관리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 6월에 경학원 규정을 발령해서 성경관을 폐지하고 경학원으로 대체합니다. 지금의 이제 성경관이 결국은 뭐냐면 이런 어떤 종교단체가 아닌 이런 체제로 만든 것들도 바로 일제 때부터 이제 비롯 영향들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포교규칙 제15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선 종독부는 필요가 유한 경우에 있어서는 유사종교 단체와 이로 인정한 것은 권력의 준용함 또 유함이라고 해서 유사종교에 대해서 종교에 준하는 대우가 가능하도록 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뭐냐면 민족종교에 대한 탄압과 휴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가 문화통치 시기입니다. 3.1운동 이후에 1919년에 이 사이토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하면서 문화통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통치의 핵심은 겉으로는 유화정책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민족운동 전선을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는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종교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친일파를 양성하여 친일 조직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 분열책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민족 종교 진영의 보수대 혁신, 지방 세력 대 중앙 세력들의 분열 구도가 만들어지고 민족운동의 방향을 문화운동의 방향으로 유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종교 진영은 경무국의 감독 아래 유사종교로 분류되어서 정치 비밀 결사체로 감시의 대상이 됐습니다. 일제의 교활한 문화정책이 시류를 거두어서 일제의 사주를 받은 친일 일각단체를 만들어서 민족종교 세력을 약화시키고 또 민족종교 내에 내선 일체와 대동아 의식 등을 퍼뜨려서 친일종교로 만들어 민족들을 이반시켰고 사회 규범의 일탈을 지목해서 사교화함으로써 사회적인 낙인을 찍어 교단을 무력화시키는 등 민족종교를 말살시켜갔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침략 정책을 위한 독재 정치식입니다. 이게 이제 30년대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이 문화 통치 시기가 시류를 거두면서 정책이 시류를 거두면서 모든 종교들이 약화되고 또 지화하거나 일제 시책을 따르게 됩니다. 1930년대 농촌 개발 운동이나 심전 개발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고 36년에는 신사 참배가 강요되면서 유사종교 해산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일제 강점기의 민족종교는 지속적인 민족종교 말살 정책 아래
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존재 방식들에 대해서 윤희응은 동학혁명 이후 민족 종교가 그 일제와 맞서 전개한 종교활동, 첫째는 민족주의 역량은 문화운동과 같은 혁신운동으로 전환한 유형, 그 다음에 둘째는 새로운 입지 조건을 갖춰 지속적인 대외투쟁을 전개한 유형, 그리고 셋째는 아예 실질적인 대외투쟁과는 다른 순수 신비주의적인 종교로 고집하였던 유형으로 집약되는데, 이 보천교는 바로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그 증산과 월곡의 개벽사상인데요. 그 증산의 이제 개벽사상의 내용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증산에 이어 월곡이 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보천교 운동의 몰락 과정에서 증산과 관련된 신화화 과정과 경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24년에 천자 등극설이 실패로 돌아가기 이전까지 민중들 속에서 증산과 월곡은 동일한 비중으로 받아들였지만,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증산에 대한 신앙이 민중 속에서 광범위하게 퍼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산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경전들은 그 증산 천사 공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우 이정립 선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대순전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순전경 이외에 이 천지계획경이라고 하는 경전들이 그 대순전경에 수록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 1946년에 이중성이 찬술했는데 이것들이 발표되지는 않고 있다가 1990년대 이후에 이제 번역본이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화적인 증산의 어떤 상자로서의 모습을 제거하고 증산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그 찾아볼 수 있는 실마리는 그 대순전경의 그 다음과 같이 그 묘사된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17쪽에 인용문에 보면 거기에 결국은 뭐냐면 동학혁명의 실패 이후에 결국에 그 유력의 길을 떠났다. 즉 뭐냐면 동학혁명 운동이 실패를 되는 것을 보고 적극적인 어떤 구도의 과정들을 떠났다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18쪽에 보면 분명한 사실은 수훈의 가르침에 증산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고, 증산이 수훈의 개벽사상을 계승하여 성공적으로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한 강렬한 의지가 있던 인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훈에게 내린 신명을 거두고 이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말한 증산의 말도 수훈의 못다한 개벽의 꿈을 완성하고 말겠다는 어떤 종교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9쪽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증산과 그 차경석, 차월국 선생이 이제 만나는 그러한 어떤 그런 대목들입니다. 인용문들 좀 보시고요. 그 증산의 기본적인 관점은 민중들의 안위에 있다. 동학농민전쟁에서 일본군에 무참히 학살된 가족 친척들의 원한을 갚겠다는 민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해원 또한 1차적으로 일본군에 대한 민중들의 원한을 해소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기에 증산이 손병희가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실패하게 될 것이니 부하 유동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쪽에 있는 내용도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바둑판 내용들이 나오는 시간 때문에 월곡의 개벽사상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월곡 증산이 제시한 그 개벽의 후처 성격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의 특징은 비폭력 무장주의라는 데 있습니다. 이는 동학농민전쟁이 실패에 따른 증산의 대안이었는데, 월곡은 증산이 제시한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보천교 운동 과정에서 충실히 따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산이 처한 정치적인 상황은 월곡이 처한 정치적인 상황, 증산 때와 달리 일제에 의해서 조선이 강탈된 상황이었으며, 포천 개벽사상은 구체적인 포천성경 신정부 건설운동으로 집약되었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천교를 떠난 이상호가 대순전경의 말미에 이제 그 소위 뭐냐면 월곡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런 어떤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뭐냐면 그 이상호의 어떤 관점들이 이제 들어간 거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거기에 적어 넣었습니다. 자, 23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1924년도에 천자대국설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타겟착으로 결성된 친일적인 시국대응사의 결성으로 민심들이 이반되면서 교세가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1936년에 월곡의 타계와 더불어 일제는 교단 해산령을 내리고 그 보청교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기들을 크게 이제 교단 창립에서 22년까지 교단이 공개되기 이전의 시기, 그다음에 24쪽에 22년에 보청교의 공개를 계기로 교리 체계화 작업의 필성이 대두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제 시기는 어디죠? 그 이상호 이정립이 이제 교단을 떠나고 나서 유교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단계들이 이제 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내용들을 조금 읽어보시고 이따도 뒤에 발표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조금 그 연계들이 되기 때문에 그 결론 부분들만 읽고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세기 한민족의 최대 사건은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강탈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민족의 최대 과제는 일제에 의해서 강탈된 조국의 주권을 찾고 민족 해방과 민족의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5년도 유세에 의해서 주어진 해방은 민족의 분단과 더불어 남한 내의 친미 정권을 탄생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해방과 분단 70년을 지나가는 현재까지 친일파의 청산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친일파의 후손이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문화, 예술 분야에서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력과 반공 이데올로기 그리고 서구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외피를 쓰고 남한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민족의 비극적인 현대사 속에서 민족주의 또한 그 힘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친일과 친미로 이어진 반민족 세력의 입장에 서서 즉 우리 민족을 타자화해놓고 바라보는 입장에 서서 우리의 근현대사를 바라보게 되면 한민족과 민족은 미개한 족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동학의 교조 신원운동, 동학농민전쟁, 그리고 대종교, 보청교, 천도교 운동을 비롯한 민족종교 전체가 그렇게 평가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 등장한 민족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은 개벽사상을 표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천개벽의 세계를 주도하는 것은 도덕적 부모국인 한민족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동학의 교조신화운동과 동학농민전쟁 그리고 증산의 보청교 청진공사와 보청교 운동으로 이어진 민중저항운동은 썩어빠진 이 땅의 지배층의 포각과 일본으로 대표지는 제국주의 세력의 침탈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개벽사상 그들에게 회원과 치병이자 미래에 대한 희망이고 어쩌면 아편 같은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증산의 후천 개벽사상은 운도론에 의한 일종의 창의설적인 측면과 천지공사의 유력에 의하여 후천 성경이 저절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낙관론 그리고 해원 상생과 일본의 침략이 천지공사의 한 과정이라는 이론으로 무장한 무저항주의 등이 복합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국주의 침탈과 독점 자본주의의 수탈, 식민지 쟁탈 전쟁, 근대 서구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정치 이론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으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출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증산과 월곡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났던 후천성경 신정부 건설운동은 분명 일제에 저항한 민족종교운동이었습니다. 비록 일제의 민족종교 말살 정책에 의하여 본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실패함으로써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지만 분단의 상황의 현실에서 바라보면 모든 민족운동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해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교단이 몰락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오히려 일제와 미국의 세력에 부합하여 성공하고 살아남은 종교에 대한 민족적인 단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는 역시 이번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신 권동우 선생님입니다. 권동우 선생님은 종교신화에 대한 연구와 원불교, 증상교, 신종교에 대한 연구를 심화 있게 하고 있습니다. 권동우 선생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소속이 일본 불교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작년 9월부터 제가 유학은 일본에서 했고요. 갔다 와서 원광대에서 공부를 하다가 지금 다시 또 일본에 가서 일본 연구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연구는 저는 박사 과정에서는 주로 일본 신화 연구를 했습니다. 고대에서부터 중세까지 연구를 쭉 했고 지금은 이제 근대 쪽 연구를 하는데 특히 이제 저는 일본 근대의 그 신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도 그러면은 되게 이제 뭐 신사를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교파 신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호위 활동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파 신도 그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보천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신도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호위 활동을 전개를 했고 굉장히 많은 종교 활동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그것이 불과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금과 100년도 멀지 않은 시점에 그러한 일들이 계속 다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많이 무지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분야를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천교도 사실은 그와 관련들이 많이 있고 보천교도 이제 일본의 그 신도 중에 하나인 오모토교라고 하는 거하고 직접적인 만남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좀 저희들이 면밀히 좀 살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이 주제 자체가 일제 강점기 보천교의 민족운동인데 민족운동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보천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 그 논평문에도 간단하게 들어있습니다만은 1930년에 사실 그냥 백백교 사건이 있었고요. 똑같은 해에 청림교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백백교는 이제 한 번씩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청림교라고 하는 것은 거의 들어보시지 못했어요. 저도 연구를 하면서 우연히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 대구 쪽에서 나온 종교인데 미륵불 신앙을 하면서 지금 보천교와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미륵불 신앙이 또 미륵불 신앙이 또 도래를 하는데 그때 그 교주가 세계를 이제 지배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에 미륵불 회상을 건설을 할 텐데 그때 이 천민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관직도 하나씩 주고 그렇게 하면서 미륵의 회상이 이 나라에 건설이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제에 의해서 철저하게 탄압해서 교단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각세도계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굉장히 복잡하게 근대에 얽혀 있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사실은 1930년, 36년 이 과정들이 일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종교들을 탄압해가는 방식들이 좀 진화해가는 과정들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해보면서요. 이런 과정들을 좀 저희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다루면서 우리가 망가하고 있었던 근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속에서 놓고 봤을 때 사실 오늘 이 학술대가 가지는 의미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앞으로의 연구나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떤 민족 종교의 전체적인 모습들을 재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초석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사실 오늘 그 발표자께서 강정산행과 청월복의 어떤 개벽사상을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민족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단편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민족운동을 했다, 이런 민족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그동안의 연구들이 좀 많이 되어져 왔는데 실제로 그와 같은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사상적인 기반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상적인 맥락을 형성하면서 그것이 전개되어져 왔는가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있어오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벽사상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증산교의 개벽사상 하면은 그거 하나의 그냥 큰 덩어리로서 그냥 끝나버리지 증산의 개벽사상과 월곡의 개벽사상으로 나눠서 보고 그것이 민족운동으로 어떠한 사상적인 기반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오늘 김한영 선생님 발표를 저는 그 발표문을 받고 들었던 생각이 전체적인 구성이 약간 기조강연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체 이제
뒤에 발표들을 이제 하실 텐데 전체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떠한 형태의 사상적인 기반을 가지고서 서울고기나 거천교의 민족운동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이제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 가지 않겠는가에 대한 것들을 제시했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연구사적으로나 어떤 앞으로의 증산이나 거천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좀 이정표를 좀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는 굉장히 좀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공부가 되어졌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자리에 오면은 뭔가 이렇게 뜨짓거리를 잡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 나름의 어떤 토론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잡아서 이제 제기를 해봤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사실 32쪽에 제가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간략하게 이 부분만 좀 읽으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민족종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유니엄에 의해서 유니엄교수에 의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된 한국 신종교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또 유병덕 교수님에 의해서 주장되었던 민중종교론과 더불어서 한국 종교연구의 그 한 축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 두 시각은 당시에 민족사관, 통일문제, 민주화운동 등과 연계되면서 80년대와 90년대 한국 종교계의 활발한 반론을 이끌어왔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주로 이제 민족 종교의 유형 분류를 하면서 민족주의, 민족종교, 민족운동을 동일한 맥락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견을 구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80년대, 90년대에는 민족주의나 민족종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활발한 강론으로 작용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강론의 한 축을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저는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구태의연하다. 과거의 어떤 민족주의나 이런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뭐랄까요 오늘 기조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서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께 꼭 이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한번 좀 이렇게 묻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 문제는 그와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교단이 몰락했다고 하는 점에서 오히려 이제 민족종교로서의 민족운동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는 우리나라의 교파 신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에 대한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신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신도는 오늘 이제 김한 선생님 발표에서 나왔지만 신도는 공인된 종교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신도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처음에는 공인된 종교로 들어온 일본 사람이 들어와서 포교를 합니다. 포교를 하는데 포교하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종교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일제에 의해서 탄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단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봤을 때 탄압에 의해서 종교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민족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너무나 이렇게 단선적으로만 연결을 시켜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좀 미묘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 당시 보충교가 가진 성격 자체가 반일과 친일 그리고 근대 공건 개혁 보수 그리고 뭐 민족과 반민족 굉장히 복잡한 속에서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딱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께서 증산교를 신앙을 하셔서 저도 모태신앙이 사실은 증산신앙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커서 저는 원불교 쪽으로 이제 출가를 해서 원불교 쪽에서 활동을 하게 됐었는데 그 다음 저는 이제 대순정경이고 증산교사 공사기를 참 많이 읽었었습니다. 근데 기억에 딱 남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천지개벽경의 1907년 내용이 이제 그 본문에 나오는데 증산천사 공사기와 대순정경에서 나오는 부분으로서 일본이 조선을 지배를 할 것이고 일본인이 물러간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계 주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논리들이 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동아시아에 유행했던 범아시아주의하고 굉장히 좀 긴밀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범아시아주의는 당시에 서양 세력이 동양을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아가 연대를 해서 서양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사상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선문이죠. 순원을 중심으로 아시아주의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전개가 됐고,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주의가 많이 전개가 됐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아시아주의에 대한 것들이 거의 없는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초창기 아시아주의자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최초로 만난 것이 누구였냐면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 당시 아시아주의자들이 만나러 옵니다. 만나러 와서 이제 우리가 연대해서 서양 세력을 물리쳐라고 하는데, 그때 동학하고는 결별을 하게 되죠.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시아주의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주도 세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시아주의는 이제 침략주의라고 하는 속으로 완전히 굳어져 가버리게 되거든요. 특히 1910년대에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아시아주의자는 완전히 침략주의로 변질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 맥락을 놓고 봤을 때 아시아주의는 침략주의의 논리로 이렇게 가버리는데, 사실은 그 이전의 아시아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평화주의를 동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침략주의 이전의 아시아주의라고 하는 범아시아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증산의 논리, 이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중심의 아시아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증산이나 보존주의 논리 쪽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는 하나의 그 안건으로서 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었고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이거는 뭐 너무나 좀 일반화되어져 있는 얘기긴 한데, 사실은 보존교가 나름대로 친일 쪽으로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되어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는 또 보존교의 교리가 유교화하는 과정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단선적으로 보존교가 친일하고 나서 어느 기점 중심으로 이 이전은 뭐 민족운동도 했고 이 이후는 뭐 완전 친일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완전히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가에 대한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좀 의문을 가지고 밝혀지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좀 보충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하나의 좀 의문점으로 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민족주의에 대한 어떤 문제인데, 오늘 이제 주제도 이제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신종교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자생 민족종교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일부러 썼습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의 어떤 시각들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 민족주의 얘기들을 하면 이제 독일의 히틀러나 이런 쪽에서 어떤 민족주의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종주의, 민족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한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역시 뭐냐면 원불교가 민족주의 종교냐, 민족 종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세계 종교지 무슨 민족 종교냐 해서 어떤 그런 어떤 세계성의 어떤 한계나 이런 문제로서 민족주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중 종교다 혹은 어떤 신종교다 이런 용어들이 이제 학설적으로 이제 평가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에도 문제들이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실제로 어떤 그 한국 사회의 어떤 앞으로의 지향점들을 어떻게 갈 거냐, 민족이 중심이 돼서 통일을 해 나가고 나서 어떤 잘 살아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냐, 그러지 않으면 북한 띄워놓고 그 다음에 다민족 국가하고 세계 보편주의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냐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들에 놓고 봤을 때, 사실 지금 뭐 지금의 어떤 정권이라든가 뭐 전 정권이라든가 추구해 나가는 방향들이 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제 그쪽 계통에 있는 지식인들이 의도적으로 뭐냐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비판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교의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 적어도 뭐냐면 우리가 민족이 통일되어 나가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때는 역시 뭐냐면 서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침략적 민족주의가 아니고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민족을 근간으로 해서 타민족과 같이 공존하자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민족주의 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유효하다. 이게 이제 이런 생각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아시아주의 이제 문제인데요. 뭐 동일합니다. 아주 이제 동일하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동아시아사를 놓고 봤을 때 큰 계기가 두 가지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뭐냐면 청나라 그 명청 교체기 때
임진이 내란과 이후에 명청계책에 대해 소위 뭐냐면 청나라의 만주족에 의해서 중국이 만들어지고 또 일본이 부강이 되면서 결국 뭐냐면 동아시아 질서에 혁명이 일어난 거다. 그리고 조선이 그때 주장했던 것들이 소중화주의입니다. 소중화주의. 그래서 이 소중화주의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뭐냐면 도덕적인 어떤 범아시아주의에 한국의 어떤 주도권을 세우겠다는 어떤 이러한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들이고 또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사실 차천자의 천자등급설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내부적으로 뭐냐면 동아시아의 어떤 평화 담론 이런 것들을 깔고 있는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힘이 약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뭐 일제에 뭐에 얽힌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실패는 했지만 그런 어떤 사상들은 뭐 일본에 있는 동아시아주의가 있다면 중국 내 중국에 있는 어떤 대동아 이렇게 중화주의가 있다면 한국에서 얘기하는 뭐 소중화 의식이라든가 천자 등급설이나 이런 의미들은 우리가 주도해서 동양의 어떤 평화를 통해 가지고 소위 뭐냐면 세계 강국을 이끌어간다 이런 사상들이 지금사회 내용들이 내재 있기 때문에 그런 담론은 어쨌거나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문제 이제 지적한 내용들이 부총교의 친일 문제거든요. 친일 문제는 사실 뭐냐면 이상우 이정립 형제의 어떤 그런 문제들하고 교단대의 문제들하고 더 근본적인 것들은 뭐냐면 일제의 어떤 분열 정책입니다. 이 교활한 어떤 분열 정책에 말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부총교 내부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주의 계열들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민족주의 어떤 세력들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국제정세나 이러한 어떤 지식인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뭐냐면 그런 지식인들을 담당했던 세력들은 이상우, 이정립 어떤 이런 어떤 지식인들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뭐 어쨌거나 일제 종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제대로 된 어떤 대책들을 못 내세웠기 때문에 요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나왔던 시국 대독단이나 이런 활동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뭐냐면 친일적인 요소가 분명하지만 이건 일제에 노란한 겁니다. 노란한 것들이고 그거에 의해서 일제에 멸망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친일 문제를 드러내는 이면에는 결국은 뭐냐면 일제가 부총교 자체를 갖다가 사교화하고 또 뭐냐면 민중들로부터 그 이탈시키고 이반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의 어떤 팩트만 자꾸 드러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부각시켜보면 도대체 이 부총교가 민족주의냐 아니냐 이거 친일했는데 장영석, 차월국 선생은 그 전에 일진회도 가담을 했고 나중에 먼저 식대였던 활동도 했고 이 뭐 왕조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뭐냐면 이 부총교의 어떤 제대로 된 모습들은 볼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앞에다 장황하게 쓴 게 뭐냐면 일제 종교 정책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뒤에 발표자분들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상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